예, 예, 감사합니다. 어, 워낙 여기 이 자리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축사를 해주신 안강훈 사장님, 그리고 김기석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가분하게 또 칭찬을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 정책과 시사점 그리고 에임의 선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은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중점은 에힘의 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에임의 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제가 2004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그 연구소에서 제가 핵심 주제로 잡았던 것이 회사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일본 회사 클러스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찾다가 보니까 동경 그리고 코베, 오사카의 칸사이 그리고 어, 기타 큐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 이 이마바리 에히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회사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회사 클러스터는 어떻게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던 분야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결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걸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어, 이제 내년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글로벌 물류학부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전공하고요. 해양대학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에 있는 메이지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에서 1등 항해사를 했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학회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총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장은 7월 1일부로 그만둬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교수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런 강의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결국은 최근 우리 이 한국형 선주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형 선주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주들도 보면은 금융 선주들이 있고 조선소 자회사의 선주가 있고 또 독립 선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선주사들이 있고 또 북유럽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각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국가나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 경로를 가지고 선주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선주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일본의 선주들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선주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선주가 정부 지원으로 성장을 했다라든지 또 일본 선주는 일본 조선소와 또 일본 금융기관의 지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한다든지 또 일본 선주들은 일본 해운사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체는 어떤가 그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운조선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상생이라는 말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 상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가 하나가 안 좋은 쪽을 서로 이렇게 구해주는, 그래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생보다는 저는 공생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고 싶습니다. 해운 조선 공생.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일방적인 시혜의 관계가 아닌 공생의 관계에서 해운 조선 상생 협력, 그리고 선주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의 틀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산업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 포트가 사실은 전 세계 경영학의 대부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영학 교과서의 대부분에 경영 전략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클 포트가 만들어낸 개념에 기초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이클 포트가 이 클러스터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 분야의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기관들의 지리적 집합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같으면 동경이나 칸사이, 뭐 에이메, 또 런던, 이런 식으로 지역이 반드시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근거로 한 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일군의 연계된 기업들과 함께 부품, 기계, 서비스, 인프라 공급자, 그리고 정부 부문,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 등의 제도와 기관과 제도적 환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즉 대기업, 중소기업, 교육,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의 집합체가 클러스터다.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그 개념을 그릴 때 항상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와 같이 그렇게 클러스터를 그립니다. 여러 기관들이, 여러 기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특정 혹은 연관된 산업 분야의 다수의 기업들과 관련 기관 및 제도들이 지리적으로 집적을 이루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를 맺음으로써 생산 물류 비용, 기술 혁신 및 확산 등에 있어서 다양한 집적 경제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클러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접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산업이 우리가 밀집해 있지만 아직 클러스터 효과는 창출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회사 클러스터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해운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매개로 해서 고도의 상호 의존, 공생 공존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일 산업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연간 산업이다. 그래서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사회에서 보면 조선업과 해운업이 함께 발전을 했고, 해운업이 쇠퇴하면 조선업도 쇠퇴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거는 정경련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하면서 97년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보셰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에서도 이런 3S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야기를 하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남미의 국가들이 철강, 폴란드가 조선, 영국이 해운 산업을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결과 어떤 산업도 1등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영국의 조선 산업도 해운 기업이 쇠락하니까 함께 같이 무너졌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조선 산업을 유지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강력한 자국 선대의 신주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조선업이 조선업을 일본 경제의 성장과 또 국민 소득의 향상에 맞추어서 일본 국내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강력한 자국 선대에 의존하는, 즉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 산업이 아니라 국내 선사들이 일본 조선업의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전환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회사 클러스터 정책 어프로치가 필요해진 이유는 일본에서 회사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온 것은 정책에 포함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1999년까지는 일본의 일본 국토교통성의 해운백서에서 해운업, 조선업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것들을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그때 등장하고 해사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선과 해운을 하나로 묶고 정책적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2000년 일본의 백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해서 일본 회사 산업이 한국이나 또 그때는 한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중국이나 또 후발주자의 이런 경쟁을 받아서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특히 항만 쪽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 경제적 요구에 섬나라라고 하는 일본, 또 99.8%의 무역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 대응이 곤란해지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을 때 노르웨이, 영국 전부 다 클러스터 정책을 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런 클러스터 정책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말이 마리타임 저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타임 저펜의 개념은 고도로 활성화된 해사 국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관민 일체의 노력으로 해운, 선원, 조선, 박용공업, 항만 운송, 해운 중개업, 성급, 선박금융, 해사 법률 등의 광의의 해사 산업의 구조 계획을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대급의 해사 센터로 만들기 위한 산업 정책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일본이 이거를 만들면서 하나의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리타임 저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타임 저펜의 클러스터 이미지는 해운과 조선을 핵심으로 두고 관련된 산업 그리고 연관 산업들을 이렇게 외부에 두는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타임 저펜이 이 정책 비전으로 내놨던 것은 세계의 리딩 컴퍼니가 배출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기업군을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 산업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집적 효과, 융합 효과, 복합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본 항만이 아시아의 허브 항만으로 재부상한다. 그리고 고용,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그리고 해양에 관련된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고 동경이 런던 등과 함께 세계적 회사 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실현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마리타임 저펜의 비전이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의 해운, 조선, 조선 기자재, 항만 그런 정책들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 다 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회사 클러스터의 어떤 정책 어프로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클러스터 효과를 클러스터에서 접근함으로써 혁신 유발 환경을 만들고 또 지식을 창조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어떤 기업 집적과 기업의 의사결정 기능 등 교류 주체의 집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는 핵심이 그럼 클러스터를 끌어가는 드라이버, 핵심 드라이버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유기적인 교류와 클러스터 효과의 지역 파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클러스터 효과, 지역 우위성, 그리고 산업의 역동성,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횡단적인
분야 횡단적인 그런 과제, 클러스터 효과의 적용 사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결국 뭐냐? 클러스터 드라이버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혁신을 촉진하는 자원이다. 그래서 회사 클러스터에서는 항만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중해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클러스터를 유지해 오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클러스터의 드라이브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밑에 이렇게 파랗게 선이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드라이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수준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급을 하고 열린 수준의 어떤 오픈된 그런 국제 레벨의 연구기관들이 그런 연구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프라가 그런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하는 기관이나 인재가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벤처 기업이나 스핀오프를 해 나갈 수 있는 대기업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서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의 부산하고 에임에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부산은 세계적인 인프라, 부산항이라는 인프라도 있고 또 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위치를 함으로써 탁월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조정 기관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뭐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대학들도 거기에 있고 또 KMI나 KR과 같은 어떤 국제 수준의 연구 기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될까? 에이메를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세계적인 인프라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국제 수준의 인재 양성 시스템, 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없죠.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마바리 조선소가 현대중공업하고 비교를 하면 뭐 급규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마바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회사 산업을 이야기할 때 회사 산업의 어떤 관계 구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화주가 이런 뭐 자동차, 철강 같은 이런 화주가 있으면 여기에 오퍼레이터 해운회사, NIK, MOL, K라인 뭐 여기에다가 한 몇 회사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형 운항사들이 있고 그리고 은행, 선주, 종합상사, 조선소, 조선기자재. 우리한테 없는데 일본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조 은행이라든지 이런 메가뱅크 이외에도 오늘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 이오 은행이라든지 에이메 은행이라든지 히로시마 은행이라든지 야마구치 은행이라든지 하는 이런 회사 클러스터가 있는 세토 나이카이, 세토 내해 지역의 지방 은행들이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강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선박 소유자로서 양질의 화주와 수송 계약을 맺고 있는 해운회사와 용성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시장에 따라서 적절한 매선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데 이런 오너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상사가 사실은 여기에서 화주와 선주 그리고 해운회사, 조선소를 연결시켜주고 신조나 용선 중개도 하고 또 그걸 함으로써 피를 종합상사는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상사가 자기가 직접 자기 선박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뭐 그렇게 뭐 오래 가는 것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주들은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주라고 이야기하면 오나시스로 대표되는 굉장히 초호화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마와리 선주는 굉장히 견실합니다. 우리 뭐 강명호 선장님 현재 이마와리 계시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분들이 그렇게 막그 자기 부를 자랑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선주들은 이 선박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와리 선주는 이 선주업 자체가 자기의 생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조선소들 중에서도 선주 비즈니스를 행하는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그래서 쇼의 기센 그래서 이마바리 이 조선소는 쇼의 기선이 아니라 실제로 이마조가 이마바리 조선을 줄여서 이마조라고 하는데 이마조가 직접 외국의 오퍼레이터하고 용선료 교섭을 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에이메의 선주들 사이에서 뭐 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 선박을 보유함으로써 조선회사는 신조선을 일정하게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회사 클러스터의 규모 이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99.6%의 해상 수송, 국내 화물 수송의 40%, 그리고 수송, 제조, 교육기관 모두를 소관하는 회사 행정 체제를 살려서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해운조선, 조선기자재로 구성되는 회사 클러스터의 종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해운, 선박, 선원이 연계한 삼위일체 행정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회사 클러스터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산업의 집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 및 교양 효과를 만들어내고 일본 국토교통성 2020년 자료를 보니까 회사 클러스터의 전체의 부가가치가 일본 GDP의 약 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1조 엔의 매출액. 그래서 해운이 5.8조, 조선하고 조선기자재가 3.4조, 종업원이 35만 명, 관련 산업이나 인접산업 부가가치액을 제외한 부가가치, 직접 부가가치액이 3.9조 엔으로 자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 그림은 클러스터를 분석을 할 때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해서 생산 요소, 시장 수요, 그리고 해당 지역과 기업 전략, 산업 구조 및 경쟁, 그리고 관련 및 지원 산업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짜져 있어야만 이게 클러스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어떤 기회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적절히 맞들어지면서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회사 산업들의 시장 수요는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내 완결형 이고 우리는 글로벌 조달형이죠. 그래서 일본은 대형 화주 종합 상사, 국내 조선소, 대형 3사, 다시 에힘의 선주로 이어지는 호헤이 서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헤이 서클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외국 기업에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국내 대량 화물 수송 시장을 갖고 있고 장기 계약, 뭐 지명 입찰 뭐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내 완결형, 국내 시장 완결형의 클러스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그림이 이 일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제일 위에가 화주, 그 다음이 해운입니다. 조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입니다. 1995년에서 2016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95년은 일본 해운은 선박 조달의 95%를 국내에서 했습니다. 5%만 해외에서 했고요. 2016년에 와서도 이게 87%입니다. 13%만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95년에 85%가 그러니까 이건 같은 수치죠. 일본 국내 해운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에 와서도 345척 일본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64% 일본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일본 해운을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만 2016년에 왔어도 해외에서 해외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었다. 그리고 이 조선소들이 사용하는 기기를 조달하는 것에서도 95년에는 97%입니다. 이것이 조금 뭐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2016년에 보면 이게 89%가 약 4,200억 엔 정도가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만 해외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약 1조 엔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고 종업원 수도 4.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5년에 83%가 국내에다 팔았던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이 되면은 해외 시장 매출이 약 48%로 굉장히 그 비중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시장 자체가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에 의존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해운조선의 협력의 어떤 역사, 사례를 가장 잘 최근에 와서도 얼마나 해운조선이 잘 협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다이치 주오 기센, 제일중앙기선, 일본에서 넘버 4, 넘버 5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해운회사였죠. 대형 3사 다음에는 뭐 다이치 주오 나또 그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저기 회사들이 있는데 뭐 5, 6, 네 번째에서 많을 때는 네 번째, 적을 때는 6번째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다이치 주오가 MOL이 제일 주주였는데 다이치 주오가 그 신니테츠하고 스미토모 중공업이 스미토모 세이테츠가 제철회사 두 개가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에 주주로 그 주요 화주로 했던 신니테츠나 스미토모의 화물이 줄면서 이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을 하니까 MOL이 제일 주주였는데 더 이상 우리는 300억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회사가 회생 불가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마바리 조선이라든지 이마조라든지 그 이마바리에 있는 선주들이 이 14개 회사가 그동안 우리가 제일중앙기선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일중앙기선이 한 척일 때도 한 척, 두 척일 때도 이미 선주들의 그 용선을 해줬다. MOL이나 NIK나 K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적어도 몇 척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상인 선주들만 상대를 해줬는데 제일중앙기선은 한 척 있는 선주도 대상을 해줬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일중앙기선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갚아주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회사 그 이름도 회사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클러스터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 이 제일중앙기선의 도산을 그 회생을
시켜준. 그래서 조선소, 선주, 대형 선사가 공생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한진해운이나 이런 뭐 어려운 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참 이게 훈훈한 미담이라고 하면 좀 미담이고 또 어떤 굉장히 그 미래를 내다보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뭐 일본의 그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보시면 뭐 여기도 일본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뭐 자기들은 100% 저기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뭐 생산 요소 조건에서 인재 이게 사실은 그 해운조선 이야기를 하고 조선기자재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일본이 우리보다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과가 명칭이 다 바뀌었죠. 동경대학의 선박공학과가 해양환경공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우주모로 바뀌고 또 저기에서도 큐슈대학 선박공학과는 지구환경공학과, 선박 해양 시스템 공학 코스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게 주요 대학들도 실무보다는 연구를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회사 산업의 입지가 동경이나 오사카, 후쿠오카가 아니고 아주 작은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제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연구 시설을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 유사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은 조선업도 해운업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그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같은 경우에도 상해나 부산이 동아시아의 허방 항만으로 바뀜으로써 대형 선박의 일본 기항이 떨어지고 그래서 해운 관련 클러스터의 한 축을 이루는 항만 서비스업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 조건입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선주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하고 지역 경제가 일본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국내에서 생산이 대부분 그것 중에서도 지방 생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업은 국내 입지형 수출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한다라고 해서 일본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량 건조형 이건 주로 이마바리 조선과 같은 그런 오너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크선 중심으로 해서 연속 대량 건조 타 조선소를 흡수 합병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고 부지도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가 백화점 형태입니다. 종합 중공업 자회사로서 조선업 전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합중공업 3사에서 조선 부문이 분사해서 통합해가지고 대에서 소까지 해양에서부터 함정까지 다 품종 건조를 하는 그래서 그 사업 하나의 기업 밑에 다수의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각 사업소가 여기는 함정, 뭐 여기는 테너,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적 선형을 집중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특화형입니다. 종합중공업의 중업선사 회사의 선박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뭐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 함선에 집중한다든지 한때는 이런 그 방위 쪽에 집중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LNG 선박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우리하고의 경쟁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함정으로 집중한 그런 특화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전략 산업 구조 라이벌 간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경기 변화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해운 경기가 또 나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대형사들, 역사가 오랜 회사들이 과감한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해서 조선에서는 설비 능력 격차가 발생했고, 해운에서는 머스크나 이런 회사들이 치고 나갈 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자기들은 2014년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결국 지나가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대형 해운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항사 선주 간의 적절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합병을 하면서 조선 부분의 사내 지위가 저하했고, 그래서 선주업을 활용한 지역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소와 같은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라이벌 간 경쟁에 있어서 업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조절하는 것이, 이게 일본 선주협회라든지 하는 이런 또 일본 뭐 조선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대형 프로젝트가 나오면 또 그 종합 상사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할 때는 올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꼭 이런 큰 일본 전체에 대한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라이벌한 경쟁이 있긴 하지만 또 적절하게 지역에서도 조합이라든지 또 협회라든지 하는 것도 있어서 조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부 조직 및 지원, 뭐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요인의 환율이 역시 일본은 가장 일본 해운 조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N 달러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N 달러가 뭐 70엔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우리가 원 달러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0엔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이런 이야기가, 일본 이 정도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일본이 또 100엔 이하, 80엔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렵다라고 해요. 원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원하고 일본 엔화하고 환율이, 그러니까 100엔에 900엔대로 오면은 일본이 한국하고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100엔에 1000엔을 넘어간, 뭐 1100원, 지금만 1100원, 뭐 105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일본이 한국한테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측이고요. 일본의 신조선 정책, 뭐 이것들은 201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정책인데, 이것들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아무튼 일본 정부가 조선 업계 통합을 계속 지원하면서 국내 선사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일본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신조선 금융을 지원하면서 넘어질 것 같았던 일본 조선이 그래도 살아나고 하면서,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뭐 10,000 TEU 이상 이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일본이 2015년경부터 참여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어떤 면에서 세설이 길었는데요. 일본의 지역과 회사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해운 조선들은 대부분 이쪽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루가메, 이마바리, 뭐 이런 쪽이 이제 시코쿠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은행과 또 해운조선의 관계 융자가 보면은 이쪽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여기에 있는 이오은행, 에이메 은행, 그리고 히로시마 은행이 2014년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약 1조 엔 정도의 그런 융자 잔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그림을 키워서 보면 다 갖고 있고요. 일본 해운이 망했거니라고 조선이 망했거니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보면 이게 17년 만에 마루가메 도크라고 해서 마루가메 이마바리 조선이 여기에다가 대형선을 만들 수 있는 도크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해운 조선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2000년까지는 주로 뭐였냐면 대마불사, 큰 놈이 살고 작은 놈을 줄여서 큰 놈에 갖다 붙이고 작은 놈을 줄여서 큰 놈에 갖다 붙이고 이게 해운에서도 원래 1964년에 해운 집약 정책을 할 때에도 대형 6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작은 놈부터 큰 놈에다 갖다 붙이고 큰 놈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줄여왔습니다. 또 동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리는 그래서 정부 지원도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일본도 정책에 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바리의 어떤 선주들이나 이마바리의 조선소들이 일본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일본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이나 뭐 또 그 선주들이 특별하게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계에서도 참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은 결국은 일본의 넘버 2 회사인 JMU도 이마바리 조선과 자본 제휴를 하면서 사실상 그 지배하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뭐 아주 뭐 이렇게 어떤 통영이나 이런 데서 목선부터 만들던 회사가 어느 날 현대중공업을 자기 산하에 넣는 이와 같은 일이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특정 지역인 에히메현의 이마바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게 시코쿠 섬의 서북 지역입니다. 이 서북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서일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시츠지산이라는 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산이 있어서 산과 고원이 많고 그래서 사실 평야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도 뭐 143만 명, 면적도 25위, 제조업 출하액도 25위 해가지고 뭐 평균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평야는 좁고 산 그 사이에 계곡처럼 이어진 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데 이게 에도 시대에는 8개의 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지역이 8개의 번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지역색도 강한데 크게 이쪽을 동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중오 지역 여기 있는데 마츠야마시 에히메 현의 현 소재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우아지마라고 하는 이쪽 남쪽을 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이 이 이마바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동오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장사를 해가지고 그걸 2배, 3배로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중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놓고 그 이자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쿠 같은 이런 취미생활, 문화 취미를 즐기고 이 남오 지역 사람들은 있으면 돈을 써버린다라고 그런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히메현은 굉장히 일본 해운하고 그 근대 해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 야마시타 기센 그 야마시타 가메사부로도 사실 여기 이 우하지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일본 그 어떤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일본을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해운 회사
중에 하나를 만든 그런 분이죠. 그러면 에히메에서도 다시 이마바리 쪽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마바리에서도 특히 좀 이런 적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이 나미가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쪽 지역 사람들이 해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이 나미가타의 건너편 이쪽 그리고 이 하카타라고 하는 이 섬,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운에 대해서 또 조선에 대해서 많은 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제 지금은 도로가 놓여갖고 히로시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에히메 현 이마바리시의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여기에 쿠르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고 여기가 조류가 세기로 유명한 쿠르시마 해협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고 한 곳에 이게 이마바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의 선주들은 대부분 어디 많이 모여 있냐라고 하면 이마바리에 가장 많이 있고 또 히로시마의 건너편 대안에 있는 히로시마의 후쿠야마시,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거는 쯔네이시 조선 그리고 칸바라 키센 그리고 또 내항 선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를 가다 보면 오사카를 가다 보면 히로시마 옆에가 오카야마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히젠이라고 하는 히젠시의 일생이라고 쓰고 히나세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히나세 쪽에 일본 케미칼 선주의 3분의 1이 있고 주로 내항 선주들이 거기에 아주 집적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주들은 크게 보면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조선소 자회사 형태로 있는 게 쇼에이 키센, 이건 이마바리 조선의 계열 회사죠. 그다음에 칸바라 키센, 이건 쯔네이시 조선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어떤 자회사 형태로 세노라든지 니센이라든지 도운기센이라든지 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미가타라고 하는 파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선주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주사들을 에히메 선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오 은행의 이오긴 지역경제센터 지역경제연구센터에서 조사한 2020년 9월 시점에 보니까 에히메 선주가 외항선 보유하고 있는 게 1199척, 약 1200척이죠. 외항선 사업자가 84, 내항선 사업자가 194가 있고, 그래서 일본 국내 선주의 외항선 보유척 수가 IHS 마켓 조사로 하면 3,573척인데 동경 다음에 많은 곳이 에히메였고 그 다음이 히로시마, 오사카인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조사에 비해서 에히메 보유척 수가 28척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주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벌크선, 케미칼선, 컨테이너, 자동차 운반선, 그다음에 제너럴 카고, LPG, 우드칩 그리고 선적은 대부분 다 파나마를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샬 아일랜드 선적이 상당히 과거에는 뭐 파나마하고 리베리아였는데 마샬도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바리라고 하는 그 회사 클러스터가 결국은 선봉량에서 아까 뭐 저기도 봤습니다만은 외항은 한 200 그렇고 내항에도 한 240척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소가 14개 사업소가 있고 일본의 전체 건조척 수의 17%. 그리고 이마바리의 본사와 어떤 그 거점이 있는 회사 전체가 일본 뭐 이마바리 시뿐만 아니라 그 근처를 다 포함하면 30% 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업체가 한 160개사가 그게 있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박금융을 다루는 손해보험사나 은행의 지점 그리고 국가의 파견 기관이 임하바리시에 있고 또 회사 전문 법률사무소나 선박보험, 선박관리회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임하바리에 많이 있고 인재양성 기관으로는 국립나미가타 해상기술단기대학 그리고 국립유계상선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집적에 불어는 확장 효과로 회사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세계에 자랑하는 회사 산업 집적지로 발전했다라고 임하바리 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홍콩, 그리스와 함께 세계 4대 선주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나 홍콩이나 그리스의 피레우스하고 다른 점이 임하바리는 이런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운 조선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하바리 이 회사 클러스터에서 어떤 직접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본 회사 연구센터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인터뷰 조사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요. 보면 임하바리 사람들은 임하바리 회사 클러스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업 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선소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선주가 신조를 할 때 직접 선주 오너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조선소 입장에서는 선주가 언제든지 조선소를 방문해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선박 건조를 하고 또 조선 기술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저의 창업 이념이 뭐냐면 경영 이념이 선주와 함께 성장하는 임하바리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주를 항상 옆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에도 선박에 트러블이 발생하면 기자재 업체 관계자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그 효과는 정보의 스필오버입니다. 이 정보의 스필오버는 국제회사전인 바리십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회사 클러스터로서의 지역 이미지가 강화되고 이제 2005년부터입니다. 이게 강화되면서 금융기관, 무역회사, 브로커, 회사기 법률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집적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는 그런 대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선주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관계자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의 집적이 진행되면서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그래서 과거보다도 90년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직접 효과가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의 직접 효과는 클러스터 효과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거래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한다. 뭐 물론 아까 처음에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비용상 문제 때문에 외국 기자재 매입하고 거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떤 지리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는 세톤의 마이카이나 또 서일본 지역의 고객이 중심이 되고 한다라는. 좀 특이한 것은 이마와리 회사 클러스터는 조선소가 195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선박을 월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선주들이 배를 지을 수 있도록 월부 판매, 그러니까 할부 판매를 시작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금융기관에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소가 이 이마바리 현지의 선주들의 선박 건조를 지원해 온 그런 역사가 있어서 조선업, 해운업, 금융기관 간의 신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다이치 주오, 제일조항기업, 조항기센의 그런 것들도 이런
조선 해운 금융기관 간의 결속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회사 클러스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관련 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 제시, 국제회사전을 통해서 더욱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집적의 효과가 향상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임의 선주의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소유 선박의 자산액을 1063척을 척당 한 30억으로 계산을 하면 이 액수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막 한 3조가 넘고 또 용선료를 척당 데일리 13,000불로 잡으면 환율 120엔으로 계산했을 때 6,053억 원. 그리고 이런 용선료 수입이 에임의 현의 GRDP가 5.1조 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조 엔이었는데 지역 경제에서 한 12%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다가 용선료 수입에다가 지역 조선소가 신조를 하는 그 수익을 합치면 약 1조 1,0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의 효과를 그 지역에다가 해운 조선만 갖고 선주업, 해운 정확하게 말하면 선주업과 조선업을 갖고 12조 엔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를 집어넣고 또 관련 서비스 산업을 집어넣으면은 이건 20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해운업이 조선업이 또 선조업이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인 조건하고 또 역사적인 조건인데요. 이 아까 그 말했던 그 나미가타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에 비해서는 경작 면적이 좁아서 농업 같은 1차 산업, 2의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해서 해운업 자체를 생애로 선택을 했고 이것들을 마키노 마나베라고 하는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쿠르시마나 하시야마에서 선박의 성조원이 돼가지고 그 쿠르시마 해협에 그 물살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 배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조선수를 익히고 선원 면허를 따고 선장 면허를 취득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선주 겸 선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 근대 그 메이지 유신 나면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부터 이 하시하마라고 하는 나미가타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마와리 조선에 원래 그 조선소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하시하마 염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염전의 자재 모래나 아니면 이제 소나무 같은 걸 운반하는 선박 이레카이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선박이나 또 오시마의 그 석재를 운반하는 이시분해 이런 배들이 산업혁명과 함께 석탄 운반선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운반선이 키타큐슈나 우베와 같은 이런 석탄 산지에서 석탄을 싣고 오사카나 코베로 갖다 주는 딱 중간 지점이 그 나미가타였습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 잘 살렸고 그다음 무라카미 스이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기도 하고 또 쿠시마 스이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런 쪽의 후예로서 그 쿠시마 가문으로부터 어떤 이어온 수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해운업에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뭐가 그거냐라고 하면은 이 무라카미 수군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97년도 나미가타 선박 협동조합이 낸 역사서에 보니까 일본의 헤이안지대 중기 한 뭐 900년에서 1000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미가타 지구에 해적의 거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적들이 무로마치 시대에 오면은
14세기에서 16세기. 이때 오면은 이게 무라카미 삼 가문이 있었고 이 삼 가문이 그 무라카미 어떤 그 수군의 그 거점으로서 이 나미가타 지역이 그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휘하가 돼서 이마바리 지역을 영지로 받고 임진왜란에도 일본 측 수군의 주력으로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조선술이 뛰어났죠. 그래서 선박 건조, 선담 편성과 그 운용, 또 외국으로 도항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방해술이죠. 또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전시에는 전쟁에, 평시에는 무역에 종사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취적인 그리고 치밀한 어떤 책략, 용감함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미가타 선주에게로 이어져 오는 그런 문화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라카미 수군의 철학에서는 첫 번째 견제, 상호 견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연계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무라카미 이 가문이 세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세 개의 가문은 서로 독립된 가문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는 또 서로 연계해가지고 그 쿠시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돈을 받는 거. 이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족,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들끼리 뭉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마바리 선주는 돈을 벌어도 외제차를 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필요시에는 협력하는 전통. 그래서 선박협동조합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다이쭈 기세네 부제 같은 그런 거족적인 협력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부침에 대비하라는 것은 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시즌되면 가나라즈 웃기 아가루 깔아앉아도 반드시 떠오르고 또 떠올라도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가라앉을 때를 대비해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지금 깔아앉아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또 깔아앉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앉는다고 해서 가라앉으면 반드시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과감한 배려심이나 과감한 행동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자이지만 이 채권자가 내일은 채무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생 노력을 살아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하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유례가 없는 그런 행동 양식이고 이것이 일본 에이메 선수들의 그런 어떤 정신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요인을 이제 좀 더 현대의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주의 일가족이 성선해가지고 선박 운항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해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 봤던 니센 카이운 같은 경우에 그 니센 카이운의 사장이 보니까 이 유계 고등 상선 전문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배를 타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한 100척 가까운 그 배를 관리를 합니다만은 이런 전통이 있고 또 조선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일본의 해운조선 정책에 또 영향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해운조선 진흥 정책에서 일본 정부가 동경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에이메 선주들이 이 고도 성장기에 외항수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배를 만들고 타 지역 선주들보다 빠르게 외항 진출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사상을 갖고 일본 정부의 말을 안 들은 것도 사실은 성공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금에 대한 투입량을 늘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 배를 한 척당 100원이 필요하다라고 신주할 때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AMS 선주들은 대개 한 30원 정도 자기 자금을 30% 정도를 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율이 오늘 100원이었다가 내일 70원으로 이게
급등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오은행, 에이메은행 같은 지역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선박금융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00년대 전후에 들어오면서 MOL이라든지 NIK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형 운항선사들이 오프 밸런스, 지나치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재무 위험 관리의 필요성으로 신조선을 적극적으로 일본 에임의 선주들한테 위탁을 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뭐 마이너스 금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신조를 하고자 하는 외국 선사들도 에임의 선주들을 적극 활용하고, 또 2004년 차이나 붐이 났을 때, 신조 수요가 폭증했을 때 금융기관이 뭐 심지어는 130% 대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에임의 선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배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 에임의 선주가 어떤 시류도 잘 활용했고 또 자기들의 경영 노력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오은행, 에임의 선주들을 이야기할 때 이오은행을 뺄 수가 없는데, 이 이오은행은 시코쿠 제1의 지방은행입니다. 이오은행을 메인뱅크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시코쿠에 있는 은행들이 대개 뭐 3,000개, 4,000개에 대해서 10,000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회사입니다만은, 이 은행입니다만, 이 은행도 2010년에 어떤 선박 전문 조직인 식파이낸스를 심사부에 설치하고 해운 관련 기업에 대한 융자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약 4천억 정도의 억엔 정도의 선박 금융 잔고가 있고요.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의 에임의 현내 주요 금융기관 총 대출 잔고 중에서 에임의 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3분의 1이고 그중에 80%가 회사 관계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임의 이오은행은 이게 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1980년에 이미 런던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지역 선주들이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가 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보를 굉장히 정보 제공에도 열심히 했었고, 또 선주사들한테도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 발주하도록 권유를 해가면서 지역 밀착 비즈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행의 라이벌 은행이 에임의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은행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임의 회사 클러스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자주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이마바리 조선입니다. 이마바리 조선은 1901년에 히가키 이 뒤에는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다메하루라고 아마 읽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히가키가 조선소를 만들면서 시작됐고, 그 아들인 히가키 쇼이치가 히가키 조선 유항공사를 만들고 194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6개가 이마와리 조선 유항공사로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그런 통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이 이마바리 선거라고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이마바리 선거 주식회사,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후에 종업원도 없고 일감도 없는 상태에서 히가키 조선이 다시 그 이마와리 조선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1955년에 재건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00년하고 2017년의 비교인데요. 여기서 이 스카이블루 이 그림이, 이 스카이블루 색깔이 이 오나, 그러니까 지방 조선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이 종합중공업 회사들입니다. 종합중공업 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 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 지원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했던 회사들이죠. 우리가 아는 미쯔비시 중공업, 미쯔이조선, IHI, 히타치조선, 일본 관광, 가와사키 중공업,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이와 같은 회사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마바리 조선, 쩌네이시 조선, 나무라, 사세보, 오시마 조선소, 신쿠르시마 도크, 고요 생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너들이 갖고 있는 회사였고 이 오너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2017년에 오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회사 규모도 커지고 심지어 2019년에 와서는 이 이마바리 조선하고 JMU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자본 제휴를 통해서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이마바리 조선이 일본 해운을 그냥 전체를 대표하는 회사로 바뀔 정도로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이마바리 조선이 그냥 뭐 이렇게 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업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마바리 조선의 어떤 그 영업을 그 취재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주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잡지에 올라왔던 그 사진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마바리 조선은 가격 교섭을 이렇게 특히 그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섭을 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뭘 할 건가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서로가 이렇게 그 도장 찍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뭐 언제까지 뭐 네가 뭐라고 말을 했다. 나는 뭐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네하고 나는 앞으로 언제 만나 가지고 언제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그리고 해서 이게 만약 교섭이 안 될 경우 결렬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한 장에 딱 그 자리에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철저한 그런 영업 관리를 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 이마바리 조선의 관계 회사, 계열 회사가 바로 이 쇼에이 기센인데요. 1962년에 만들어졌고 뭐 우리가 잘 아는 2021년 올해의 그 세계 화제 뉴스의 화제죠. 에버기번이 쇼에이 기선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의 자초 사고를 일으켰죠. 이게 1962년에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마와리 조선에서 쇼에이 마루라고 하는 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거를 이마와리 조선에서 카와사키 기선한테다가 용선 확약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에 있는 선주들한테 이 배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이 배를 가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 배가 그때 이마와리 선주들이 해보지 못한 일본 일주하는 일종의 북해도 항로에 투입하는 거가 어렵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인수할 회사가 없어가지고 자회사 쇼에이 기센을 만든 게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외항선이나 어떤 신항로에 진출을 할 때 쇼에이 기센이 건조를 하게 하고 에이메이의 우호 관계에 있는 선주들한테도 야 쇼에이 기센도 이 배 가지고 가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배를 내가 이거 저기 이마와리에서 만들면 이마와리 조선에서 만들면 이걸 내가 카와사키나 에모나 아니면 NIK에다가 용선을 중개를 해줄게. 다이치주에다 용선을 중개해 줄게라고 하면서 같은 배를 같은 형태의 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저기가 나고 난 뒤에 그 에버기번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이마바리 조선의 그런 저기를 보니까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선주업은 이마바리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선주업을 위해서 이마바리 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노키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건 1946년에 기범선으로 규슈 석탄을 갖다가 사카이대 염전에 수송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56년에 에이멘현에 있는 선주들 중에서는 최초로 외항선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코쿠 개발 페리라고 하는 동경, 오사카, 나하 간 또 전기 로로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이거를 갖다가 긴카이 유센 부츠류 NIK 계열의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계열 선박 관리사로 도요 상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일본 사람들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세노기센도 뒤에 나오는 도운 기센도 뭐 마찬가지, 도운 기센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밀에 외부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 세노기센도 뒤에 보는 이 도움기센도 내항 해운에서 외항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떤 발전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움기세는 1955년에 오코우치 타케시라는 사람이 내항해운 사업자, 지금은 뭐 110척 이상의 선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어 홈페이지도 없고 MOL이 투입한 세계 최대의 광석전용선, 그 당시에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석전용선 브라질 마르의 오너로서. 그래서 도움기센도 그렇고 세노도 그렇고 쇼웨이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어떤 그런 특징이 굉장히 그 내항에서부터 외항으로 나가고 또 어떤 조선소의 자회사로서 시작해서 지금은 조선소를 리드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일본의 대형 운항사들하고 의 어떤 그 관계가 지금은 완전히 아주 확고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는 굉장히 견실한 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마바리 시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런 회사 클러스터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펴왔고요. 이게 200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바리 씨가 이걸 하게 된 것은 국토교통성이 이마바리 씨한테 이마바리 회사 도시 구상 추진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조선과 해운의 내수 시장 비중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조선도 해운도 우리는 내수 시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내수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조선, 해운, 화주, 금융의 연계성 및 공생 구조가 없다.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역 금융기관의 회사산업 지원이 없다. 정책 요인으로서는 해운 조선 정책의 일원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정부의 어떤 조선 R&D가 대형 조선소 수요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 뭐 R&D를 지원하는지는 뭐 이게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의 자체 R&D 기능이 취약하고 해운 선사의 R&D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뭘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해운 조선 정책을 일원화해서 종합회사 정책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원 행정이고 일본은 일원 행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회사 안전이나 기술 행정 역량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운 산업 내의 회사 산업 내의 공생관계 구축을 위한 그런 공생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회사 클러스터 추진 주체가 되는 드라이버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회사 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역할을 좀 강조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요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이 부산항에다가 사실은 지금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을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시장이라면 부산 강 앞바다에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기술,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거대 해양 구조물, 부유 구조물이죠. 떠는 것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야구장도 만들어 놓고 호텔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부산에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해상 야구장이 있다.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서 거기에 야구장 구경하고 호텔에서 자고 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해양, 조선, 관광,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진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클러스터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너무 시간보다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